상상은 현실이 되고 현실은 상상이 됩니다. 진리와 모순이 얽힌 세계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소설이 묻고 철학이 답합니다. 철학과 학생들이 들려주는 책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준한이고요. 저는 박지민입니다. 어느덧 벌써 네 번째 촬영이네요. 처음 촬영할 때 되게 추웠는데 이젠 더워졌어요. 그쵸. 요즘 밖에 돌아다니면은 땀이 송글송글 맺히더라고요. 저는 좀 빠르게 걸어 다니는 편인데 요즘 너무 더워서 최대한 걸어 다닐 때 좀 천천히 걸어 다니려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우면 더 빨리 걸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물 안으로. 지민 씨, 좀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여유를 좀 즐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티적 발언 아니신가요? 바쁘다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여유를 가질 시간이 많이 없네요. 저도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바쁠수록 돌아가라. 아시죠? 저도 이 정도는 그래도 저는 바쁠 때는 빠르게 걸어야겠습니다. 사실 저도 바쁠 때는 빠르게 걷고요. 그럼 저희 오늘 서점 소개랑 책 소개를 좀 천천히 차근차근 해볼까요? 네, 이번에는 좀 특이합니다. 책과 서점 이름이 둘 다 서점 마개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서점 마개에 가서 서점 마개라는 책을 사온 것이죠. 안 그래도 서점 이름 때문에 꼭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책이 있는 걸 보고 진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자마자 준한 씨한테 사진 찍어서 레전드 하면서 막 카톡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맞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되긴 했지만 그 서점에 만나볼 수 있는 독특한 책이어가지고 막 레전드다 했던 기억이 얼핏 납니다. 독립서점을 돌아다니는 묘미가 바로 이런 거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제가 같이 가지 않고 지민 씨가 혼자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서점 마개가 어땠는지 좀 더 궁금합니다.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인천이 마개라는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마개라는 별명을 좀 재밌게 잘 살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마개라는 이름에 걸맞게 서점의 컨셉은 중2병 컨셉이었는데요. 그래서 서점 안에 중2병을 컨셉으로 한 굿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중에서 준한 씨한테 어울리는 걸 좀 하나 사와 봤는데 이런 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도 중2병이었었어? 아니, 왼손에 흑염룡이 있었지. 역시 준한 씨 저음형답게 잘 어울리시네요. 전혀 아니고요. 중2병이라는 이런 컨셉에 맞게 주로 판타지 소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듄 같은 유명한 소설부터 이런 서점 마개 같은 독립 출판물까지 책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서점을 배경으로 하는 서점 마개라는 책이 가장 특별한 책으로 보여서 이렇게 가져오게 됐습니다. 또 듣기로는 이 책에는 또 재밌는 요소가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또 재밌는 요소가 숨어 있었는데요. 제가 책을 사면서 이 책의 출판사인 알발리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냐고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사장님이 녹음기 키신 것처럼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알발리는 엡실론, 물병자리의 다른 이름으로 삼키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사도 서점에 걸맞게 중2병 컨셉에 맞춰서 이렇게 잘 하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모로 특별한 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정말 가보고 싶은데 말로만 들어야 한다니 아쉽습니다. 지민 씨, 같이 가시죠. 왜 혼자 가셨어요? 좀 섭섭합니다. 자, 바쁘니까 줄거리 소개나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점 마개는 한 서점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판타지 소설입니다. 현실 세계에 필요한 일상과 환상의 세계가 교차하며 기억과 운명 그리고 세계의 균형을 다루는 내용이죠. 이야기는 한 남자의 꿈에서 시작되는데요. 지루한 공무원 생활을 이어가던 주인공 서구는 매일 밤 꿈에 나타나는 낡은 거리와 오래된 집에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는 현실에서도 그 장소를 찾아다녔는데요. 진짜 그 집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한 뒤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그 집을 구매해 서점 마개라는 서점을 열게 됩니다. 언뜻 보기에 평범한 공간처럼 보이지만 이 서점은 사실 기억을 봉인한 책들과 잠들어 있던 정령들 그리고 예언된 미래가 얽혀있는 마개의 중심 공간입니다. 인물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듯 등장한 미화는 이친 전쟁의 항복판에서 사라졌던 무녀로 마개에 봉인되어 있던 존재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은 채로 깨어났죠. 그녀는 팔목에 찬 방울이라는 정령과 연결되어 있으며 책장을 하나씩 넘기듯 서점의 책들을 통해 기억을 되살려갑니다. 그녀와 함께 나타난 또 다른 존재, 소녀 호련은 순수한 얼굴 뒤에 강력한 힘을 지닌 검은 구슬의 종족으로 미화의 기억과 세계의 예언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태초의 물인 주인도 나타나 차근차근 기억을 찾아가죠. 이들과 대화할수록 서구 역시 자신이 단순히 서점 주인이 아니라 노란 구슬의 정령, 즉 땅의 힘을 다룰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죠. 네, 이처럼 미화와 함께한 일행은 서점 마개를 무대로
과거의 종족에 대한 기억과 전쟁, 봉인된 예언을 하나씩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그들이 복원해 가는 것은 5가지 색의 힘, 붉은 깃털, 푸른 용, 노란 흙, 검은 구슬, 태초의 물로 상징되는 5색의 조화입니다. 이 5색의 기운이 모두 모였을 때 비로소 여의주가 완성되며 이는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의주는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세계의 균형을 잡고 시간과 기억을 이어주는 결정체인 것이죠. 여의주의 탄생을 지키기 위해 미화는 자신의 온몸을 불태우는 희생을 선택하고 서점 마계는 거대한 결계로 변해가게 됩니다. 이 여의주를 가진 자가 사해의 왕이 된다는 예언으로 인해 푸른 용의 후계자인 사용은 여의주를 탐합니다. 하지만 여의주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사용은 이를 받아들이고 스스로가 여의주가 되는 선택을 하며 결국 소멸합니다. 그의 아버지 청해는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하는데요. 백룡과 흑룡이 힘을 합쳐 그를 저지하며 마지막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예언을 이행할 차례였습니다. 여의주를 갖고 하늘을 오르는 자여 검은 구슬의 가운데를 뚫고 새로운 세상의 이야기를 시작하리라. 미화는 호련을 지키고 싶었지만 예언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검은 구슬의 자손이었던 호련이 하늘로 떠올랐고 서점 마귀를 가득 메운 기운들이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여의주의 빛이 타오르며 무녀 미화가 세상의 왕으로 거듭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사라진 호련을 뒤로하고 서점 마계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구는 주인과 함께 서점의 부서진 부분을 보수하고 공모 사업도 지원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사실 소멸한 줄 알았던 호련의 영혼은 미화에 의해 나무에 담긴 채로 다시 자라고 있었습니다. 호련이 잘 자라 준비가 되었을 때 그녀는 푸르스름한 빛을 내며 서점 마계라는 책에서 나왔고 다 함께 이들은 재회하며 책은 마무리됩니다. 저는 이런 판타지 소설을 거의 안 읽어봤는데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준환 씨도? 네, 사실 저도 판타지 소설을 많이 읽어보지 않았거든요. 아마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몰입해서 봤고 각각의 인물들을 상상하면서 읽으니까 꽤 재밌더라고요. 네, 저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등장인물들이나 상황을 상상하면서 읽었는데 이렇게 상상하게 되는 건 책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판타지 소설을 읽으니까 상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몰입하게 되고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판타지 소설이다 보니까 인물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선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미화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화,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강인한 정신력과 주술로 무장한 멋진 무녀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강력해서 존재 자체만으로 주인공 일행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였죠. 끝인가요? 네. 별로 안 좋아하신 것 같은데 저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일단 다른 두 종족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잖아요. 뭔가 특별한 주인공적인 요소를 갖췄다고 해야 될까요? 그거부터 일단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피를 다루는 부분에서 제가 옛날에 봤던 웹툰 중에 노블레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도 주인공이 피를 다루는 귀족인데 그래서 그런지 귀족 같은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좀 책을 읽어갔던 것 같고요. 성격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모 없이 힘든 배경을 가지고 자랐는데 반듯하게 잘 자란 것 같아서 좀 기특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대사가 호련이한테 하는 대사인데 호련은 호련이다. 그러니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태도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고 저도 배우고 싶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준환 씨가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소설에서 서로 다른 종족 사이에서 태어났다? 보통 무조건 가산점이죠. 맞죠? 보통 두 종족의 힘을 모두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 소설에서도 그랬죠. 저는 강인한 정신력과 주술이라고 좀 짧게 설명을 했는데 준환 씨가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용족들이 좀 멋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흑룡의 흑과 수가 멋있었는데 일단 흑룡이라고 하면 그냥 좀 멋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좀 카리스마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상상하는 흑룡족의 모습은 칠흑 같은 용빈을 갑주를 두르고 어떤 전투를 하는 그런 강인한 전사의 이미지인데 그래서 전 좀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는 흑룡족들이 백룡과 청룡에게 버림받은 존재들인데 그래서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백룡, 청룡, 흑룡 중에서 또 청룡족인 사용에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뭔가 이 아버지의 강요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정해진 듯한 느낌이어서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마음이 갔는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끝내 선택하는 모습, 그러니까 스스로 여의주가 되는 선택을 하는 부분에서 저는 좀 감동을 받았던 것도 있습니다. 네, 맞죠. 약간 지금으로 치면 아빠가 의사여서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되어야 하는 그런 운명과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청룡족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백룡족도 말해 보자면 약간 지혜로운 현인으로 묘사가 됩니다.
백룡족의 수장 백선은 자신의 잘못, 자신의 딸인 수가 흥룡이 되어버리자 법도에 따라 딸을 추방했던 잘못을 뉘우치며 청룡족의 수장 청의 폭주를 목숨 바쳐 맞고 딸에게 사과하며 죽습니다. 백룡도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각각의 용족의 태도나 가치관을 보면 이게 현실의 모습을 좀 은은하게 잘 묘사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판타지물이라고 해서 가볍게 읽다가도 친구 간의 의리, 자식을 양육하는 태도, 국가 그러니까 종족 간의 갈등 해결 등을 보면 현실의 문제들을 꼬집는 듯한 부분들이 잘 녹아 있는 것 같아서 멈칫멈칫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용족을 세 가지 색으로 나누는 이유는 현실의 인간 군상들을 잘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설 속 서점의 주인 미화와 함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서구도 언급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서구 근데 저는 글로만 읽었는데도 자꾸 유해진 배우분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사화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실사화 된다면은 꼭 캐스팅 되셔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약간 하정우 배우님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두 배우님을 언급한 거 보면 여러분들도 서구의 성격이 예상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무튼 이 서구라는 인물이 유일하게 현실을 살아갔던 인물이라서 너무 판타지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는 물음을 던지게 해주는 장치였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죠. 좀 가벼운 캐릭터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저는 서구가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서구가 없었으면 이 소설은 그냥 그저 그런 판타지 소설이 됐을 것 같아요. 소설 속에서 서구는 대출을 받아서 이 서점을 사게 되는데 그래서 서점 마개에서 전투가 벌어질 때 자꾸 대출금 이야기를 해요. 서구가 내가 유명한 영끌족이어서 그런데 갚아야 할 빚이 많다. 아직 대출금이 많이 남았으니까 제발 서점을 건드리지 마라. 이런 투덜거리는 대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대사에서 제가 직접 갔던 서점 마개를 떠올리게 되고 실제 공간과 상상이 섞이면서 더 몰입하게 되는 그러니까 서구가 서점 마개라는 실제 공간을 계속 떠올리게 하면서 이 소설만의 차별점이 되는 것이죠. 진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아마 지민 씨가 직접 가서 책을 구매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또 정말 잘 만들어진 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인물들을 바탕으로 이제 소설의 내용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는 희망을 키워드로 소설을 좀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노래 듣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준한이고요. 저는 박지민입니다. 네, 2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희망이라는 키워드가 주인공들에게는 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맞습니다. 희망을 주제로 가장 크게 대비되는 순간이 이 사용과 미아가 마주하는 순간인데요. 사용은 자신이 여의주가 되기 전에 이 미아에게 묻습니다. 너는 희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느냐? 말해다오. 너와 나의 다른 점을 알고 싶다. 라고 말이죠. 두 인물이 희망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랐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먼저 사용을 살펴볼까요? 네, 사용은 처음에 자신이 여의주를 찾게 되리라는 희망이 있었고 그것이 쉽게 달성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사용에게는 애초부터 희망이 좀 없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용은 여의주를 찾아야 하는 운명인데 알고 보니까 자신이 여의주였습니다.
그래서 사용의 아버지인 청해가 사용의 운명을 정해준 순간부터는 사용에겐 희망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용이 생각한 희망은 그저 맹목적적인 욕심,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쵸. 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희망이라는 것은 누가 정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정해주는 것을 따르는 것은 정말 수단에 불과한 것 같고요. 꼭 희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것이 정말 자기가 바라는 것인가? 라를 물어봤을 때 그렇다라는 대답이 나와야 비로소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형이 소멸하는 순간 뜻밖의 사형이 희망찬 눈을 마주하였다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이지 않을까요? 진정으로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이니까요. 네, 맞죠. 그래서 오히려 미화가 생각하는 희망이 더 건강한 것 같아요. 미화는 희망에 대해서 아주 멋진 말을 남기게 됩니다. 나는 희망을 갖고 싶지 않다. 희망은 너무 가볍고 때로는 너무 무겁다. 그러나 희망을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맞아, 이게 베스트 명장면 이런 느낌이라 저도 따로 사진을 찍어뒀는데, 그리고 이 앞부분에 방울정령과 미화의 대화에서도 희망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미화가 어머니 화문을 배신했던 방울정령을 용서하고 그의 행복까지 바래주는 어쩌면 감동적인 장면이 있죠. 네, 방울정령이 미화에게 자신의 미래를 걸어보겠다고 말하자 미화는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방울정령이 희망? 약한 말입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미화는 너도 지금까지 그렇게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방울의 봉인당해 오랜 세월을 혼자 버텨온 방울정령의 희망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며 오랜 세월을 버텨온 만큼 우리의 희망이 강한 것이라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판타지 소설이라 그럴까요? 뭔가 약간 명언 같은 중이병스러운 말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인상적이었던 걸 같이 이야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 던져볼까요? 네, 방울정령, 방울이가 한 말인데요. 미화의 동그라진 눈이 달 같다. 그렇다면 밤이 안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는 말인데 저는 이 문장이 좀 예뻤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작가님이 시집도 쓰셔서 그런지 이런 멋진 문장들이 소설에 많은 것 같았어요. 준환 씨는? 저 같은 경우는 이른 다음에는 지켜야 할 것이 없다. 지켜야 할 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비록 되지 않을 일이라고 해도. 모든 것을 다 잃어왔던 흑이 아들을 잃고 무너져가는 청해에게 해준 말이죠. 이제 적이지만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 한 명의 부모로서 던지는 말이었는데 이런 말이 좀 저의 마음을 요동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가 더 생각났는데 이게 진짜 베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언의 끝은 우리의 선택이 된다 라는 말이었는데 예언대로 운명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의미를 아주 멋지게 이제 표현한 것 같았어요. 동의합니다. 아무래도 예언을 따라 여러 인물들 그리고 사건들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 더욱 와닿는 말인 것 같은데요. 모든 전제를 흔들어버리는 한마디라서 더욱 심금을 울리고 또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해서 저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미 씨, 저희가 아무래도 오늘 철학 이야기를 좀 많이 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흐름을 살려서 좀 인상적인 철학 멘트라고 할까요? 하나씩 던져보는 거 어때요? 저는 뭐 항상 마음속에 그런 말들을 품고 다녀서 괜찮은데 준환 씨는 괜찮으신가요? 그럼요. 저도 철학과 학생으로서 하나 가지고 있죠. 그럼 먼저 하나. 준환 씨 먼저. 먼저 하나. 저는 준비해왔는데 좀 기회를 먼저 드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게 먼저 말하는 사람이 더 멋있다 보니까 준환 씨 먼저. 아니 먼저. 네, 그럼 제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좀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루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말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의심할 수는 있어도 내가 사유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것이라는 뜻이죠. 소설 속에서도 주인공인 서구가 판타지와 현실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장면이 좀 많이 나오는데 데카르트처럼 한번 생각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잘 아는 문구 말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죠.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이 말이 생각나는데 저는 이 말을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좀 비슷한 느낌으로 바꿔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문을 던지자로 좀 확대해서 이해를 하는 편인데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장면이긴 하지만 소설에서도 사용이 소멸하는 순간에 미화한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너와 내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이게 좀 사소한 물음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쩌면 그 질문이 자신의 삶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 끝내 희망찬 눈빛을 띠며 소멸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태도를 좀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음을 던지고 그 물음에 대한 자신 나름의 답을 찾아가면서 자신의 것을 좀 많이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민 씨랑 제가 이렇게 책을 진행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의문을 많이 가지시고 물음을 많이 던지시고 나름의 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멋진 명언들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았는데요. 현실에 있는 서점 마개와 소설 속의 서점 마개 둘 다 모두 아주 멋있는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서점에 직접 가봤다 보니까 계속 제가 갔던 그 공간을 상상할 수 있어서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이 소설의 완성은 책을 단순히 끝까지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서점에 방문하는 것으로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꼭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으면서 뭔가 이게 진짜 그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흑룡, 청룡, 백룡이 다 모여서 싸우는 부분에는 진짜 긴장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2번, 3번 읽었을 때 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장면들이 왔다 갔다 해서 다시 읽으면 더욱 정리될 것 같고 또 놓쳤던 부분들도 또 새롭게 다가올 것 같아서 저는 다시 한번 읽어볼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 판타지 소설에 대한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책이었던 것 같고요. 지미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꼭 이 서점 마개를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또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책책의 박지민 차준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